좀 당분간은 조금 소강 상태로 더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생각은 이제 호재가 있는 뭐 강남 재건축 단지들 있어요. 이제 그런 단지들은 계속 신고가를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또 그런 분들은 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네. 계속 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양극화는 좀 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계속 지금 거래는 좀 되고 있거든요. 강남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그런 단지들, 그 다음에 호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전에 정고점을 거의 뚫거나 뚫을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런 데는 사실 이게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데는 좀 많이 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보금자리 특례 대출이 이제 9억이었는데 그게 6억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도 갖고 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6억 이하의 이제 집들은 보금자리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9억 이상 이제 9억까지 이제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 그 바운드에서 이제 서울권에서 많이 움직였다면 지금 이제 6억짜리 대출이 가능한 서울은 그런 단지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단지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단지들은 그래도 조금 오를 여지가 있거나 조금 이제 거래는 좀 활발히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좀 이게 급등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강남 같은 경우엔 이제 신축단지, 재건축단지 외에 신축단지들은 급등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여전히 좀 유효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언제 끝나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언제 끝나냐, 이것도 좀 관건일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그렇게 막 우리나라에 크게 타격을 입을 전쟁은 아니잖아요. 우리 완전히 먼 나라 얘기고. 근데 이제 그게 여파로 이제 예전처럼 뭐 석유파동이라든가 중동 정전처럼 1차 석유파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금리를 또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물가가 상승하면 그렇게 되면 금리가 좀 더 올라가니까 좀 추이는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석유파동 이후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긴 했거든요. 왜냐면 자재값 이런 게 다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산 시장인 부동산도 좀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기간만 버티면 분명히 좀 오르긴 할 거예요. 오르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도 오르긴 할 건데 근데 요거를 이제 버티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버티냐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리가 만약에 상단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대출을 좀 줄이고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좀 처분하시는 방법도, 왜냐면 이제 수익 구간이 되신 분들은 처분하는 방법도 해서 좀 약간, 현금 자산을 좀 확보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냥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석유파동 때는 우리나라 집값이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많이 거의 폭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충격을 받았다가? 네네. 충격받았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실 집값이 이제 그때 거의 막 반토막 난 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바로 급방등 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가장 그 바닥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더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금리가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거의 저점이었고 이제 그게 하방을 작용할 것 같고요. 거기서 만약에 더 추가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그때 올해 초 연말에 그 가격을 지지선으로 아마 또 그때가 이제 거의 바닥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사가 이제 2023년 10월 14일 기사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동탄역이 이제 20억을 찍었기 때문에 네. 동탄 쪽에 많이 올랐고 GTS-A 영향이 물론 이제 동탄이라는 지역이 이제 기업도 많고 호재도 많고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GTS-A라는 노선이 아무래도 개통이 임박하다 보니까 좀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쪽도 괜찮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 기사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오히려 저는 그보다는 이제 그 위쪽 있잖아요. 파주 운정부터 시작하는 네. 연신내 뭐 이쪽에 이런 지역들이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그 전략을 짜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기사가 뭐냐면 이제 용인이나 이런 쪽 그 GTS-A 개통이 되는 구성역일 때라든가 이런데 오르는 얘기도 있지만은 파주 운정역과 고양 킨텍스 경기 북부 아파트도 계속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마침 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우리가 방송하고 나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돈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데 많이 몰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뭐 파주 운정 신도시라고 하면은 뭐 운정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뭐 또 뭐죠? 그 운정 힐스테이트랑 아이파크랑 또 세 개 단지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 위주로 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산동, 장항동도 어쨌든 GTX 영향을 받아서 올해 초에 뭐 14억 2천에 팔렸는데 최근에 3억 원 이상 가격이 뛴 가격으로 올랐다,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이제 슬슬 나오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탄보다는 조금 늦지만 아마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GTS의 개통 시점이 아마 그때 시점으로 좀 많이 오를 것 같고, 센트럴 플루지오네요. 센트럴 플루지오, 운정신도시, 센트럴 플루지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요거 위주, 이쪽이 왜냐면 그 GTS 구간 바로 앞에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위주로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예전 한창 때는 물론 한 8억까지 갔다가 네. 금매물 대부분 소진해서 이제 7억대, 7억대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오고 있는 거죠. 정고점은 아직 그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이쪽 운정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투자 관점은 항상 우리가 저평가된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네. 이게 막 저는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뭐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당분간 보합을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크게 뭐 외부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보합을 하거나 오히려 좀 가격이 뭐 좀 더 상승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아직도 네. 파주나 일산, 대화동도 나와 있네요. 네. 여기가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구축이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같이 GTS 영향에 의해서 이제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꼬니 아빠님은 바로 아시는 힐프와 네. 운정,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아이파크. 네네, 맞습니다. 이 세 개입니까? 네네. 이게 이제 운정은 여기가 이제 가장 메인이고요. 근데 네. 그 외의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네. 어차피 운정신도시 이제 GTS-A가 개통이 되면 그 온기가 이제 다 같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정,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뭐 프루지오가 이제 오르면, 여기가 많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단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파주 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시면 좀 오히려 또 이렇게 좀 경기 안 좋다 할 때 좀 이렇게 금매물 노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좀 저점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도 되게 네네. 답변하기가 참 애매해요.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긴 합니다. 네, 제가 뭐 항상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네네. 이렇게 여쭤보는데, 자, 한풀 꺾인 집값 반등세, 다시 높아진 금리 부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가장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아직 뭐 둔화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또 더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중심으로 많이 회복세발이 나타났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 기사는 이제 10월 14일 날 이제 후레인 TV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사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나서 항상 좀 늦게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주춤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상승률은 물론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시장은 여전히 그 많이 안 오른,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급등할 때 수도권 지역은 많이 안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투자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소폭 상승 그칠 거, 뭐 저랑 전망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거래량 줄지만 내년은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세도 주춤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거래량 자체도 좀 주춤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 최근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매매가 변동률 요걸 보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식어가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씩 그쵸. 다시 좀 식어가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네네. 하반기 이후에 7월 네네네. 30일 이후에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음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28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실거래는 아마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기사화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단지들은 사실은 지금 그 정고점을 훨씬 그 거의 임박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요번에 이제 조합설리 이제 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조합설리 인가가 났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만 이제 남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과정이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재건축 단지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그 여전히 그 경기에 상관없이 크게 그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그래도 꾸준히 좀 가지 않겠냐. 오히려 좀 정고점을 뚫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재건축을 사야 됩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좀 그래도 좀 저평가된 데 위주로 가야겠죠. 저평가된 데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좀 저평가된 데 위주로. 근데 다만 좀 장기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뭐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크게 상관없잖아요.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 만약에 내가 진짜 한 뭐 100억이 있다. 그럼 뭐 30억, 40억짜리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사실 의외로 또 돈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크게 이제 경기가 안 좋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의 좀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 이런 데는 조금 그 거래량이나 이런 게 좀 그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하락할 여지도 있고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오른 게 거의 없는 단지들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오르지 않았던. 네. 근데 그런 단지들은 여전히 여기서 뭐 사실 떨어지더라도 사실 뭐 몇 천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거지 여기서 뭐 크게 더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여전히 투자 유망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견해예요. 아, 금리가 네. 대출도 지금 또 다시 쪼이고 있고요. 네. 금리도 뭐 7%, 8%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또 얘기한 게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억까지 이제 예전에 됐었는데 6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론 뒤에 기사 나오긴 할 건데 그래서 그 거래량이 아마 이 기사 한번 볼까요? 바로 아니면 순서대로 한번 보면 되는데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해도 되는데 어떤 거 볼까요? 그래서 이 기사 보시면 매매 거래준 4건 중 한 건만 6억 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럴 것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가 이제 9억까지 되니까 그 이상 되는 거를 이제 또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 6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최소 뭐 10억 정도 그 이상 이제 9억 정도에서 이제 무주택자들은 이제 9 정도에서 특례 보금자리 대출 받아서 집을 샀던 거고 갈아타기 하셨던 분들도 서울 쪽 집을 해야 하면 최소 뭐 12억, 13억 이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서울에 이제 중저가 아파트가 없으니까 4건 중 한 건만 6억 이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특례 보금자리가 6억 이하가 되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6억 이하의 주택 이제 아파트들이 좀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금 수도권에는 그래도 5억대, 6억대 아파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아직도 여전히 물론 이제 내년 1월까지이긴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가 아직 그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에서 서울과 좀 아무래도 수도권이 좀 키 맞추기를 할 거라고 저는 좀 계속해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6억 이하의 아파트들 서울에 이제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거래가 안 됐고 여기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억 이하 거래 비중이 계속 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을 기점으로 오히려 6억 이하의 주택들이 좀 더 거래가 좀 활발해지지 않겠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례 보금자리를 활용한 거래가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것도 막차 수요가 또 있는 거니까. 네. 내년 1월까지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보냐면, 제가 전에 그 책에도 썼지만,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자산 규모가 70%가 예전에 3억 정도였던 거예요. 3억 정도. 3억인데 이제 그게 좀 늘어나서 지금 한 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 규모를 봤을 때, 거의 그 70%가 한 3, 4억 정도? 한 4억 정도의 그 아마 통계 그 옛날에 그 기사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한 4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순자산 기준으로. 순자산이 한 5억 정도의 자산이 이제 70%를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 30%가 이제 자산 형성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게 뭐냐면, 그 금융위기나 이런 게 오더라도 사실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은 거래가 물론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오히려 그 소형 아파트들이 더 오히려 오른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뭐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평대 2억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뭐 2억 5천, 3억.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 이후에도 오히려 그런 데는 오히려 좀 오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경기가 어려울수록 어떤 분들은 이제 대형 평수 위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좀 경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소형이나 신축 위주 그리고 이제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가는 것도 오히려 좀 내 자산을 조금 지키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재건축으로 가든지 아니면 재건축으로 가서 그러니까 핵심 지역에 재건축을 가거나 이런 건 사실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미 근데 예전에 그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그 개발 계획이 그냥 예정인 거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는 더 갈 거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음마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그 2008년 그때 가장 많이 또 떨어지는 아파트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합 설립도 안 되고 모두 아무것도 안 됐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얘기가 달라진 게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제가 볼 때는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초반에 있으면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뭐 언제 가지? 그렇죠. 이러는데 이제 좀
상당 부분 진척이 됐으면 아 이제 네. 좀 뭔가 끝에 보인다. 네네. 뭔가 이주 철거가 보인다. 뭐 네네. 이런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실거래는 아마 안 떴을 텐데 그 34평 그 기준 음악아파트가 최근에 28억 5천에 거의 정고점에 육박하게 이제 최근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뭐 계약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봤을 때 여전히 그래도 그 돈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게 뭐냐면 네. 그 저도 이제 상담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상담하는데 이제 신규 상담은 좀 덜 들어와요. 확실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 회원들은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와요. 아 다시 네. 이렇게 좀 붐업이 되는. 네네네. 기존 회원들은. 네. 그러니까 이 기존 회원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계속 이제 문의도 하고 이제 갈아타는 거 또 투자할 거 뭐 더 괜찮은 거 없겠냐고 계속 상담을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회원들은 지금 좀 주춤한데 기존 회원들은 좀 많이 그 상담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좀 약간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학습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또 지금 또 근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냈었고 그다음에 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역발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회원들도 미래를 읽어 나가고 있는. 아 근데 뭐 제가 뭐 다 미래를 읽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이게 편차도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회원들의 그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고민? 그러니까 이제 뭐 갈아타거나 아니면 추가로 뭐 투자할 거. 이제, 또 살려고? 네. 그만 사지 왜 또 사 자꾸?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1세대 1주택 이제 만족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 비과세를 팔고 비과세 되니까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이런 것도 질문하신 분들 계시고 네. 뭐 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해서 기존 회원들은 아무래도 한번 또 이렇게 여러 번 또 투자해서 또 수익을 내신다 보니까 또 그런 쪽으로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노후주택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이제 리모델링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네네. 리모델링 아파트는 투자의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이제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리모델링으로 해서 물론 나쁘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또 완전히 또 탈바꿈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짝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보다는 재건축 단지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 자산 가치 형성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보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뭐 본인이 이제 입주할 계획이고 한다고 하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간다. 근데 이제 그때 분당이나 이런 데는 조금 좀 아쉬운 게 분당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분당 재건축이나 이제 일산 그 아직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게 이미 그때 다 충족이 된 건데 여기서 만약에 고층으로 더 높게 짓는다고 하면은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그런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재건축 단지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재건축 단지라고 하면은 아예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가 좀 보일 수 있는 단지들 앞으로 뭐 이제 이런 게 되는 단지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너무 먼 기약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마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뭐 특정 단지로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잘 아시니까 어차피 음마는 그러면 그 어떤 세대수가 늘어났을 때라든지 어떤 그런 교통 혼잡이나 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계획? 이건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풀어내셨어요? 그게 근데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막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중층 재건축 단지이긴 한데 거기서 한 1000세대 정도가 이제 더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지 1000세대는 그렇죠. 더 늘어나게 하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또 그만큼 또 이미 이제 수요층들도 있고 또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있기 때문에 근데 차는 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차는 예전에 뭐 잠실 같은 경우에도 차도 많이 막히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게 지하철 바로 단지 앞에 있거나 이런 단지들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분당이랑은 또 얘기가 다른데 이제 강남 재건축은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한정적이고 근데 이제 강남 재건축과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시 장치를 통으로 해야 되잖아요. 통으로.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음마랑 있고 이미 이제 재건축 아닌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최근에 또 개포 1단지도 이제 재건축 단지가 또 굉장히 세대수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분당이나 이런 데는 아예 그걸 통으로 다 엎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 자체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신도시 자체가 이미 딱 그때 그 시점에 그 수요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맞춰서 이제 한 건데
그거를 다 통으로 다 엎어버리려고 해서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여러 가지 그런 기반 시설들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당처럼 이렇게 도시 전체를 엎어버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랑 좀 비교 대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음마는 이렇게 한 숟가락만 뚝 거기만 조금 더 이렇게 뜩뜸대고 네네. 분당은 밥주걱으로 이렇게 다 뒤집어요. 그렇죠.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택 고덕 아파트 매수 어떨까요? 평택 고덕이요? 네. 평택 고덕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뭐 용인 반도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어쨌든 SRT로 차로 뭐 한 20분 거리기도 하고 가깝고 해서,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요거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네, 이거 켤까요? 네네. 네. 그 고덕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번에 그 지적 반도체 밸리가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12월에 풀리는 단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피가 조금씩 붙었더라고요. 귀엽네요, 피가. 네, 피가 뭐 그래도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거 와중에도 이제 프리미엄이 좀 붙은 단지들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전매 제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매매 예약만 하고 이제 실제적인 이제 전매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단지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와중에도 좀 피가 좀 붙는다는 거는 좀 그래도 고무적인 것 같고 물론 이게 뭐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금리가 좀 오르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4평에 어쨌든 지제역에 그 고덕 신도시가 8억 정도 하거든요. 34평에. 근데 아직 그 이게 분양가 자체가 4억 5천 정도지 않습니까? 이게 4억 5천, 4억 5천 정도, 4억 5천 정도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그 좀 많이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 이하인 것도 있고 사실 아까 뭐 10억대, 20억대 아파트가 아닌 한 5억대 아파트, 4억대에서 5억대 아파트는 사실 경기 좀 위기가 와도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뭐 몇 천에서 심지어 마이너스 P 정도, 마이너스 몇 천, 혹은 계약금 포기 물건이지, 사실 그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공급 물량이 정말 엄청나게 많거나 이런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이게 뭐 내가 어느 정도 그 떨어지는 거를 하락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하방은 정해져 있는데 상방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7억이 될지 8억이 될지 뭐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솔직히 그 저평가된 부동산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단지들도 뭐 나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고, 실제로 그 후레이님도 여기 또 광고도 하시잖아요. 그죠? 보니까 좋더만. 나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광고하셨더만. 저는 찍고도 모르겠던데요. 나쁘지 않더만. 그래서 그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보니까 뭐 스크린 야구장도 생기고. 아, 그래요? 그죠? 저는 몰라요. 그래요? 네. 스크린 야구장하고 스크린 뭐 있던데? 테니스장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치 않는데, 스크린 야구장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새 아파트가 이제 그런 이제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제 당구장이 있거든요, 당구장.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추석 때 그 가족들 와가지고 당구를 다 친 거예요, 애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사실 당구장 있는 아파트가 몇이나 있어요, 사실 단지 내에. 그래서 당구장 있고 또 농구장 있어서 농구도 같이 하고 농구 코트가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여기 말고 예전에 살던 데도 농구장이 있었거든요, 농구 코트가. 그래서 거기도 그런 데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시설이나 기반 시설이 이런 커뮤니티가 갖춰져 있는 아파트들은 요즘 더 이렇게 좀 곽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요즘 최근에 나온 신축하고 또 4, 5년 전에 나온 신축 혹은 10년 전에 나온 신축은 또 차원이 또 달라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좀 신축 위주로 아무래도 전세 수요나 월세 수요나 또 매매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단지들은 경기 불황에도 좀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좀 상승할 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고 같이 올라갈 때는 또 갑자기 팍 오르거든요. 그런 거 보고 예전에 우리가 또 생각해 뭐냐면 고덕 신도시도 처음에 되게 미분양 많았었어요. 네. 하고 분양가가 굉장히 낮았고, 근데 어쨌든 그때 미분양을 잡거나 했던 분들은 지금 한 2배 정도 수익을 올리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경기가 안 좋든 근데 이제 그게 2배라고 하지만 투자금 자체는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왜냐면 전세가 뭐 2억 5천, 3억대 했으면 한 내 돈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있었어도 2배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한 3, 4배가 되는 거거든요.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왜냐면 신축 같은 경우는 또 전세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좀 이런 투자는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질문하신 분은 고덕 신도시 안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네네. 많이 째려보고 있는 네네네. 그 호갱론으로 네. 가장 많이 보는 단지 왕관 네네네네. 씌워져 있는 네네. 아마 그런 쪽에 있는 신축이나 네네. 신규 분양 단지를 네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대표님은 지금 6억 이하짜리 요거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제 투자 스타일 아시잖아요. 예. 그런 거 아예 안 보잖아요. 네. 예. 안 보잖아요. 예. 안 보고,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예전에 하나미사도 최근에 오신 분이 이제 하나미사 쪽 투자 좀 관심 있어 해서 질문하셨다 그러는데 최근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른 데 비해서 정고점이 많이 회복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미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투자를 많이 권유를 했었거든요. 2019년도에. 네.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안 봤어요. 2019년도에. 근데 그때는 거의 6억대에 살 수 있었거든요. 아파트를. 25평 기준으로 6억대인데 그게 최근에 8억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좀 더 올랐었다가 이제 좀 더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하나 미사 같은 경우에도 또 거기도 9호선 호재도 있는 지역이고, 근데 지금 아예 저도 거기를 좀 아예 좀 등한시 하는 게 이미 2019년도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한참 더 아래 언더에 있을 때. 5억대, 6억대 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셔서 파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물론 떨어졌다가도 오르는 게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약간 또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평택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실거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거지만, 그게 이제 저평가된 구간에서 잡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독신도시를 투자할 거면 애당초 초창기 때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아예 초창기 때 투자를 했으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동탄도.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상담하셨던 분도, 최근에 동탄은 이제 매매를 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좀 더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좀 매매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과세로 한 4억 정도 수익을 내신 분이고, 그랬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어디를 투자할까 이제 저랑 의논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저평가 지역을 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그게 효율이 높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기사만 보고 동탄에 투자해야지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수 이하, 중수 이하고 고수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좀 이제 털고 이제 다른 데 투자할 때를 찾는 게 이제 좀 고수들이 하는 투자 패턴인 거죠. 그럼 그분은 4억 비과세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4억대 분양받아서 8억에 팔았으니까. 예. 1주택? 예, 1주택으로. 예, 1주택으로. 1주택이니까 바로 받은 거죠. 1주택은 아니고 아마 원주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일시적 일가 1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3년 이내에 팔면 되기 때문에 이거 팔고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또 원주를 이제 또 처분하면 또 비과세 되는 건데 근데 원주는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기존에 더 좋은 걸 갖고 있었는데 그걸 팔고 원주로 갈아탔는데 생각보다 원주가 많이 안 올라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 상담 받기 전에 이제 하셨던 거니까. 제가 광고했던 아파트인데 지제역 반도체 밸리는 어느 정도 오를까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네. 또 이제 또 책임져야 될 수도 있는 네가 질문이고. 얼마까지 올라간다며 네. 뭐 나중에 박제하고 나중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짤 돌고 막 둔촌주공 짤 돌듯이 막. 근데 제가 둔촌주공 괜찮을 거라고 한 건 짤 안 돌던데? 안 돌더라고요. 본인 말고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맞게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바닥이고 올해 초에 바닥이라고 얘기했던 건 짤 안 돌잖아요. 맞은 거는 패스. 맞은 거는 그냥 얘기 안 하잖아요. 패스. 맞은 건 얘기 안 하고 틀린 것만. 무조건 틀린 것만 해서 짤 돌고 이렇게 단톡방에 조롱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한 7, 8억까지 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입주하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때는 고독신도시가 아마 한 10억 정도에서 언더로 올라가겠죠, 위로. 그렇게 되면, 한 2억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2억 정도. 그러니까 고독신도시에서 한 2억 정도.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안전마진 한 2억 정도, 2억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이제, 물론 이거는, 입주하고 2년 정도 걸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멀어서 이게 3년 있다 완공이니까 한 5년 남은 거예요. 5년. 5년 정도 지나면 최소한 그 정도의 안전 마진은 가져갈 수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경기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까지 또 이게 만약에 이게 경기가 좀 꺾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피도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게 냐면, 그냥 자금 계획 없이 사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분양권도 이제 주택세에 포함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취득세 이것 때문에 또 취득세를 8% 12% 내야 되니까 또 급하게 털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민감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또 마이너스 P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입주 후 2년이 지나 일반세를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시점에 됐을 때 얘기인 거지 중간에 마이너스 P가 나거나 이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간다. 근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다 맞추겠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방은 이 정도고 상방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하방을 내가 감안하더라도 투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나 이 하방 너무 불안해. 나 이거는 정말 그리고 실제로 좀만 떨어져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실물이고 또 여차하면은 전세나 월세를 놔서 또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갖고 있으면 또 내가 입주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 변동률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또 팔아야 또 돈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좀 떨어졌다고 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또 마이너스로 파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심리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 하방 요 정도 내가 감수하겠다. 감수하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떨어졌네? 뭐, 제 말 얘기대로 했는데 떨어졌네? 뭐 유튜브 제보고 샀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투자는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규모별 투자 전략. 네. 요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자산. 네네, 순자산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부분이 속하는.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속하는 30억부터. 30억, 오케이. 네네. 이게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만약에 30억 정도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 30억이다. 근데 실제로 상담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현금을 들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뭐 강남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도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단지들은 내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좀 힘들고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입주를 안 해도 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단지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합 설립이 되거나 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들을 한 20억이면 살 수 있거든요. 전세 끼고, 전세 한 뭐 5, 6억이면 한 26억 정도면 살 수 있어요. 한 20억 정도. 그러면은 그런 재건축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그러면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 중에 5억은 이제 이런 수도권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거나 한 2채 정도 살 수 있잖아요. 2채를 사거나 아니면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5억이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제 5억이 되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2채를 사거나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하나, 수도권 아파트 2채나 혹은 서울 아파트 하나. 이렇게 5억으로 사고 나머지 5억은 좀 월세 받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 받는 거.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오피스텔을 사서 여러 채 사서 월세를 받아서 월세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취득세가 항상 처음 하는 게 1에서 3%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8% 12%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메인 디시가 있고 또 서브 디시가 있듯이 그쵸. 맨 처음에 메인 디시를 사는 게 맞다. 스테이크부터. 네, 스테이크부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 하나씩 사야 되고 그래야 이제 취득세도 절감이 되는 거니까 2주택 8%. 그 다음에 이제 서울도 지금 조정지역 외에는 다 1에서 3% 풀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강남 재건축 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면 똑같이 1에서 3% 적용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 사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2채까지는 또 1% 적용되지만 수도권 2채는 이제 3주택이 되니까 취득세가 8%로 늘어나요. 근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뭐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수도권 2채 전략도 나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이제 오피스텔을 사서 이제 월세를 받는 것도 괜찮고 혹은 뭐 임대가 맞춰진 상가를 산다거나 뭐 그거는 이제 다 개인 차이니까 그렇게 아니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월세를 받거나 이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에 맡겨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다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실 리스크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공실 리스크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제가 해보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있지만은 절대 공실 안 나요. 오피스텔은 왜냐면 주거든 업무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도 공실이 뭐 한 달 이상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거는 오피스텔도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후식이 5억 오피스텔이네요?
후식으로 먹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억 오피스텔을 쪼개서 뭐 2억 5천짜리 두 채 사도 되고, 아니면 뭐 1억 5천짜리만 서너 채를 사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라면 아마 그 상황이라면 아마 배당주 세팅을 하지 않을까. 5억 그것도 괜찮죠.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렇죠. 배당주 세팅.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전히 부동산을 말씀드린 거고,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이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배당 같은 경우 수익률이 그래도 그게 한 5, 6% 나오진 않잖아요. 4, 5%, 5, 6% 나오나요? 배당주? 나오니까. 10%짜리도 있고요. 그래요? 9%짜리도 있고, 그래요? 8%짜리.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 또 제가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이거를. 네. 그 다음에 20억입니다. 20억 같은 경우에도. 많지도 않고, 뭐, 적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요, 선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억짜리 그냥 아파트 딱 들어가면 그냥 깔고 왔는 돈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깔고 왔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출을 10억 받아서 30억짜리 산다? 그러면 이제 대출 이자만 갚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러니까 내가 여유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조금 내가 돈을 덜 벌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겠다. 여기서 이제 나뉘는 거죠. 그러면 20억이면 이제 한 10억 정도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거주하면서, 그럼 나머지 10억도 이런 식으로 뭐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전략으로 가고, 나머지 돈도 오피스텔에 가는 전략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상담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더 상급지로 가요. 안주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해서 이렇게 여유있게 세팅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대출을 받아서 25억짜리를 사거나, 아니면 20억짜리 하고 나머지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자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교육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또 사람 욕심이 또 자산을 더 불리고 싶은 또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20억짜리 내가 아파트 거주하면서 5억 정도 대출 받아서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보면 30억의 다운사이징. 그렇죠. 버전이네요. 20억은. 네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 20억, 30억 이상 20억도 다주택 전략은 가능한 거예요. 다주택 전략이. 그러네요. 네,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좀 다주택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고, 물론 이제 40억, 50억 더 되시는 분들은 이 버전에서 이게 아파트가 또 압구정 현대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뭐 빌딩으로 바뀌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뭐 의미 없는 알아서 잘 하실 거고. 그 다음에 10억입니다. 네, 10억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뭐냐면 5억짜리 두 채를 사서 1세대 2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대출을 좀 받아서 15억짜리, 그러니까 7억 5천짜리 두 채를 해서 1세대 2주택을 만들거나, 아니면 5억짜리 10억짜리를 사서 대출을 좀 받아서, 그래서 1세대 2주택을 만드는 게 한 채를 사고 1년 있다가 한 채를 더 사는 거고, 기존 주택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불려나가는 전략, 10억. 아니면 이것도 이거예요. 그 5억짜리 수도권 아파트, 5억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5억대 아파트도 있다고. 그런데 거주하면서 나머지 5억을 또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뭐 오피스텔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 5억으로 이제 또 뭐 3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3주택 2억 5천씩 해서. 그러니까 10억으로 3주택 전략도 있는 거예요. 3주택. 아니면 내가 월세 살거나 해서 이 10억으로 그냥 3주택이나 4주택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10억 정도로 자산 형성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두 갈래가 가장 큰데, 비과세 세팅하는 것보다는 좀 다주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분들도 한 2주택까지는. 그러니까 3주택까지는. 그러니까 오피스텔 뭐 이렇게 월세 받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주택, 3주택까지는 그래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5억입니다. 5억이 이게 이제 핵심인데. 어렵다. 5억은 1세대 2주택 전략이 거의 대부분이 요거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면 분양가가 5억이면 10%면 되죠. 5천만 원. 그러면 내가 5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분양권을 하나 사더라도 이게 1세대 1가구 2주택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5억이면 5억을 하고 5천만 원 분양권 사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여기 입주를 하게 되면은 입주한 시점에서 또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되기 때문에, 토탈 이 2주택 기간을 토탈 분양권이 이제 입주할 때까지 한 2년에서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입주해서 또 3년 이내 팔면 되기 때문에 토탈 6년이라는 시간을 2주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년의 시간을 2주택으로 가져가면은 자산이 많이 불어날 수가 있겠죠. 1주택보다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1주택자는 절대 자산을 불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집에 올라도 다른 집에 더 오르기 때문에 자산을 업그레이드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내가 자산을 불리거나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최소 2주택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5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집에 살면서 분양권을 하나 사서 그렇게 좀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2억 5천짜리 전세 끼고 사고, 나는 이제 좀 월세 살거나 좀 적은 데 살고, 왜냐면 미혼인 경우에는 나머지 2억 5천을 또 나눠서 또 1년 있다가 또 사서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억도 가능해요. 1억. 네. 1억은 뭐냐면 딱 1억 있다. 네네. 딱 1억 있다 하면은 요것도 실제로 제가 이제 했던 건데, 요거는 아예 분양권 두 채를 사는 거예요. 분양권 두 채를 시기를 나눠서. 그러니까 하나를 사고 1년 있다가 분양권 두 채. 그래봤자 1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이분들은. 돈을. 그래서 돈을 버는데, 이게 정말 해피한 케이스는 뭐냐면 5천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잖아요. 두 채를 사더라도 분양권 두 개니까. 분양권 두 개지만 세대당 두 건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5천씩 두 개. 근데 이게 그 완공이 됐는데 분양가보다 전세 가격을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 돈을 다 회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머지 주택도 분양가보다 이 전세가가 비슷하게 되면은 내 돈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산이 1억에서 한 8억까지 되신 분도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가능은 해요. 쉽지는 않은데 가능했던 거예요. 가능했던 거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산이 불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거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게 또 이 주택을 또 처분하면 또 1주택이 되니까 또 대출도 많이 나오는 거고, 이게 전세를 안 맞춘다 하더라도 감정가가 이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감정가가. 이게. 그러면 대출이 내가 산 분양가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대출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내 돈이 오히려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 받아서. 그래서 월세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있는 거고. 아니면 1억으로, 저는 이 방법 추천 안 해요. 1억으로 1,000만 원 갭으로 열채 사는 거? 저는 이 방법 추천 안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법은 굉장히 리스크한 면이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빠그라지면 박살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투자법은 하지 마세요. 그런 투자법 하지 마시고, 뭐 2,000 갭으로 5채 산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2,000 갭으로 사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생각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갭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그 전세 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오를 여지가 적다는 말도 비슷한 거야. 물론 이제 거기에 막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 최근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갭으로, 물론 저도 1,000만 원 갭으로 사서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요즘은 찾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을 그대로 지금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 지방 같은 데 보면 구축 아파트 같은 거 갭 붙어 있는 거 많잖아요. 지금도 맞죠. 많습니다. 뭐 갭 200, 뭐 갭 300, 500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냥 현금이랑 똑같아요. 안 올라. 그냥 심정지.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 가격에 팔아야 돼요. 나중에. 하고 나면 뭐 마이너스를 던져나. 그러면 1억으로 열채를 산다? 그러면 그 1억으로 열채 사서 자산이 뭐 세금만 떨리는 20억 자산가다? 맞잖아요. 20억 자산가. 순자산은 1억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어디 저격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다음 5천만 원. 네, 5천만 원. 네. 자, 5천만 원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거는 어렵다. 어려운데 가능해요. 여러분, 2, 3억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어디 뭐 저기 시골 막 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2, 3억대 아파트도 있고, 이제 그런 아파트들 중에 이제 심지어 마이너스 피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2억짜리 아파트면, 2억짜리 아파트 마이너스 2천에 사면 1억 8천에 사는 거예요. 새 거요? 네. 안 사고 싶게 생긴 상황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니,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5천이면 나중에 전세 끼고 하면 대충 맞춰져요. 그리고 내가 또 그동안 시간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해요. 대신에 오래 좀 기다려야 돼요.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오래. 근데 감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2억짜리 아파트 마이너스 2천에 사면 저는 크게 리스크는 없다 봐요. 1억 8천에 사면. 그런 식으로? 아파트. 네네. 그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내가 좀 그 돈을 잘 번다. 한 억대 연봉이다. 그죠? 고소득자다? 그러면 뭐 5억짜리 아파트 분양을 사는 거죠. 5천만 원 계약금 내고. 그리고 이제 3년간 열심히 버는 거죠. 열심히 저축하는 거죠. 열심히.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5천만 원 나는 거를 찾아서 하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 갭으로 최소 그 최근에 8천만 원 오른 분도 2억 투자했던 거예요. 2억을 투자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게, 처음엔 저도 이제 좀 분양권 위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이게 분양권이 안 보이니까 당장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지어진 거, 좀 전세가는 낮지만 금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매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방향성을 틀어서 이제 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좀 잘 된 케이스죠. 운이 좋게도 잘 된 케이스예요. 대표님은 5천만 원까지만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또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이거 예상 못 하셨죠? 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5억. 마이너스 1.5억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순자산 마이너스 1.5억.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투자하면 안 3년 전에 저처럼.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조언을 해주세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만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왜냐면 100%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뭐 물론 잘 되면 좋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해야지. 만에 돈이 없는데 투자를 했다가 또 쪼들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만약에 받아서 1억 5천, 마이너스 1억 5천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산담료 돌려주고 그냥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고, 대신에 제가 밥은 사드릴 것 같아요. 아, 꺼져라.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니까. 앞바퀴를 열심히 굴리라고 그렇죠. 얘기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하죠. 앞바퀴를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그럼 상담료는 받아야죠. 공부왕님, 서울 도심지의 원룸 오피스텔이 매매 가격 10% 정도 하락하여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룸 오피입니다. 네. 서울 핵심지. 네. 갭이 거의 붙은 곳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이제 매정 갭이겠죠. 투자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원룸 오피스텔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월세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나름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가격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원룸 오피스텔이. 가격이 안 오르고 월세 받긴 좋아요. 왜냐면 수익률이 투룸이나 쓰리룸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오피스텔이 지금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오피스텔을 사고 다른 아파트를 사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이것 때문에 8%,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원룸 오피스텔 하나 있다고 다른 거 사려고 했더니 8%, 12%가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래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거고, 최근에 그 보증보험 한도도, 전세 보증보험 한도가 낮아지니까, 예전에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전세 보증 한도가 낮아져서 그만큼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증 한도가 낮아져서 전세가 아마 그거보다 좀 낮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이게 풀리지 않는 한 오피스텔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청원 올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하나 있다고 해서 이거를, 물론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지만 업무용 오피스를 하게 되면은, 근데 업무용 오피스를 하게 되면 이제 전세를 못 놓으니까 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월세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 이게 있다고 해서 이 오피스텔이 있어서, 다른 거 이제 사는데 취득세 요거 때문에 취득세 8%, 12%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서, 좀 오피스텔이 좀 주택수에서 아예 빠지거나 취득세에서 아예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입도 뻥끗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네. 서울 원룸 오피스텔은 절대 공실이 없다고 부동산 소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시원도 요즘 한 30, 40만 원 할걸요? 고시원도 30, 40만 원 하는데, 원룸 오피스텔 해봤자 뭐 한 70만 원 정도니까, 월세가 한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니까, 고시원 한 4, 50만 원 뭐 할 바에는 한 20만 원 더 내고 오피스텔 사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수요층도 많고, 원룸에 사는 분도 많고, 또 서울에 이제 워낙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한번 그 삼성 그 스칸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커뮤니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거기서 뭐 조식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식 오피스텔인데. 먹는 사람도 있을까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는 뭐 수영장이나 사우나나 헬스장, 사우나 없고 헬스장 구별 다 있었잖아요, 커뮤니티. 근데 그런 거 다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월세가 거기 원룸 오피스텔이 제가 받는 게 65만 원밖에 안 해요. 65만 원. 그러면 굉장히 싼 거죠.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싼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 서울의 노량진 고시원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4, 50만 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룸이요? 더 3, 40만 원 하나요? 아니요, 더 합니다. 거의 한 뭐 60만 원. 제가 거기 살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물론 이제 서울의 지역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되고 만약 GTX 뚫리면 또 거기 또 연신내역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훨씬 더 임대료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어디 가서 뭐 커뮤니티 딴 데가 수영장 끊어도 뭐 한 2, 30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노량진, 그러니까 그나마 서울의 핵심 지역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긴 한데 이제 내가 그런 좀 삶의 좀 만족도를 좀 올리거나 그다음에 나가면 또 상가 다 있고. 그럼 그게 65만 원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월세 65만 원에. 굉장히 싼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한 건 그렇게 좋은 커뮤니티고 있고 그런 오피스텔인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 것도 저는 의아한 거예요, 지금. 일산이란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만큼 오피스텔이 눌려 있다. 오피스텔이 눌려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나중에. 충분히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임대료가 또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여 있는 데도 있으니까 5%밖에 못 올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끝나면은 좀 올라갈 여지도 있고. 마곡 같은 데도 분양가 1억 3천에 원룸 오피스텔 분양했던데 그래도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1억 정도 올랐다가 요즘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빨리 치트세 주택수에서라도 좀 빠져야 된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오피스텔도 같이 하니까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왜냐면 원룸 오피스텔 해봤자 그거 뭐 돈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강남 아파트 살 때 뭐 취득세 그것 때문에 8% 10% 내면은 몇 억을 더 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목포 오피스텔 아파트에 곧 잔금을 쳐야 하는데 전세가는 그나마 회복했는데 매매가는 점점 떨어지네요. 마피 6천까지. 아이고. 잔금 쳐서 전세를 맞추고 2년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금 포기할까요? 계약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요 상황이랑 비슷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마피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하남 미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원룸은 많이 안 올랐는데 투룸 큰 평수는 그래도 꽤 올랐거든요. 하남 이편한 세상시티 미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마 전용이 한 10평 정도, 12평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룸 정도 됐던 건데 그게 분양가 3억이었는데 마피 3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잡았어요. 마피를. 어떻게 잡지? 근데 잡았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는데. 용기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는 용기를 좀 내야 돼요. 서울 핵심지도 아니고. 근데 하남 미사는 5호선 연장도 있지만 9호선 연장도 되고 또 3호선 연장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 아니에요? 오피였죠. 그래서. 근데 그게 5호까지 갔다가 지금 한 4억 5천. 4억 5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3억에 마이너스 3천이 2억 7천이 잡았지 않습니까? 네. 전세를 2억 5천에 맞췄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2019년도에 2억 5천에. 그러면 투자금 얼마예요? 2천이에요, 2천. 아까 투자금 2천으로 투자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분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 본인이 분석하셔서 이런 사례도 있으니 좋은 사례도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나쁜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남 미사 그때 오피스텔 마피 오피스텔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저거였어요. 유튜브들이 엄청 욕했대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가 하남 미사지구에 가서 자기 설계당했다고 그런 영상이 막 돌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급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또 전세 가격도 많이 받쳐줬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잘 됐던 케이스고 또 투룸이고 또 워낙 또 입지가 좋았던 지역이고 또 그때는 5호선 개통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여기를 제가 뭐 분석을 해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저도.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사례도 있으니 그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사례가 있었고 또 안 좋은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례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다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도 판례 보듯이 판례 보잖아요. 판례 보고 이제 그런 사례에서 이제 인용하듯이 우리도 그런 투자에 좋은 사례도 있고 나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본인이 좀 연구해서 결정하셔야죠. 그럼 대표님께 상담 왔을 때, 대표님 추천 말고 상담이 왔을 때 오피스텔과 관련돼서 이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요. 네, 하죠. 지금은 또 트렌드가 지금은 또 오피스텔이 좀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인데 예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 수익 내셨으니까 이제 이런 거 정리하고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아파트로 갈아타보자.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눈물을 머금고 손절한 거예요? 아니, 손절하는 게 이익이 났으니까. 네, 이익 나신 분들 위주로. 근데 이제 마이너스 P 같은 경우에 저도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쉽게 매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러이러한 대안도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왜냐면 매도하는 거를 또 쉽게 손절하기가 저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마피 6천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좀 좋은 사례들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또 뭐라고 또 말씀드리긴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그 입주 시점인 거죠, 지금. 네, 입주 시점이 가장 마이너스예요. 네. 지금 잔금 이제 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잔금 치지 못하고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 예전에 그 어디야. 로얄 파크 프루저시티. 그때도 요즘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거기 뭐 안 좋다는 얘기 이제 좀 없어졌죠. 근데 그때 입주 시점에 좀 안 좋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또 마이너스 피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이제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지금이 아마 좀 최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현금 흐름 만드신 것들 중에서 괜찮고 추천할 만한 것 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 추천드립니다. 건물주 마블. 보드게임을 만드십시오. 저는 그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오피스텔 투자도 투자인데, 그거 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꾸준해요, 진짜. 꾸준하고, 쿠팡 로켓 배송 쿠팡 로켓 배송도 하거든요. 근데 쿠팡 로켓 배송은 뭐냐면, 제가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를 8개씩 몇 박스를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돈이 일시불로 들어오거든요. 쿠팡 로켓 배송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알아서 배송하는 거더라고요. 쿠팡 로켓 배송이. 거기서 발주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일시로?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배송하고.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시스템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창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하거든요. 쿠팡 창고? 아니에요. 쿠팡 창고 아니고 제 건물주 마블이 있는 창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파주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가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누가 관리해요? 거기 그 담당 그러니까 이거 제조사 해준 데서 그 관리도 같이 해주는 거야. 3PL이라고 하나요? 4PL? 이런. 그 용은 제가 어쨌든 배송까지 다. 네, 배송까지. 그러면 이제 제 스마트 스토어나 제 쿠팡이나 이제 아니면 제가 이제 외주 준 데도 좀 있거든요. 저희 회원분들도 파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럼 저한테 이제 발주서가 들어오면 그거를 저는 이제 메일로 해서 전달. 그럼 거기서 다 배송해주고 이제 개수 몇 개 남고 이런 거를 다시 저한테 전달. 메일로 다. 그리고 이제 송장번호 저한테 전달. 그럼 저도 이제 송장번호 다 입력하고. 처음에 이제 직원 시켰는데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다. 근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하루에 소요 시간이 한 3분이면 돼요. 메일 보내고 하고 3분. 3분에서 5분. 그거 해서 하는 거고. 나쁘지 않죠. 요즘 매출 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많이 벌이되는 뭐 그랬는데 요즘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지난달에 가격을 좀 낮추니까 또 많이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은 웬만하면 안 낮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그 유통기한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월 100에서 150은 되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상가 얼마짜리야 이게 도대체.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또 순수익은 또 나눠지는 거죠. 왜냐면 또 그게 이제 원가가 있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원금은 거의 회수한 상태이긴 한데, 이제 지금부터는 거의 뭐 마진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원가가 싼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제품은 이런 보드게임은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팔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만. 다만, 이제 창고 그 보관료는 내요, 10만 원씩. 그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고도 처음엔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해요. 그것도 광고도 그냥 광고 안 해도 그냥 간간히 팔리더라고요. 건물주 마블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현금 흐름 중에 최근에 또 이제 인쇄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인쇄도 좀 들어왔더라고요. 인쇄도. 그것도 이제 인쇄 찍을 때마다 이제 또 들어오는 거니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 책 해서 인세가 많지는 않은데, 아니 뭐 그것도 어쨌든 현금 흐름 중에 하나죠. 그것도 현금 흐름 중에 하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스텔 월세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래도 알아서 꼬박꼬박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쵸. 건물주 마블도 뭐 지나고 나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건물주 마블 제가 투자금액 1억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억 정도. 네. 근데 사실 1억 정도면 부동산으로 또 몇 배 불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제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거는 대신에 이제 길게는 뭐 5년, 10년, 또 2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들한테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부루마블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연간 매출이 매년 30억이에요, 30억. 딱 거의 뭐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매년 30억. 그게 저희 어렸을 때 나왔으니까 거의 30년, 30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루마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녀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 제품 만들어서 그분은 얼마 전에 또 TV에 나오셨더라고요. 부루마블 만드신 분이. 근데 그래서 뭐 그냥 다 그냥 가족 회사로 운영하는 거죠. 그냥 평생. 그렇게 대대손손. 여전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부루마블도. 부루마블도.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근데 물론 이제 건물주 마블이 뭐 그렇게까지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근데 이제 꾸준히 또 팔리고 있고, 또 하신 분들은 네이버 평점은 4.9예요, 그래도. 그래서 다들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 아닌 분들도 사서 재밌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제가 네. 지금 집이 동탄에 한 채가 있고요. 예. 그리고 대구에 서대구 쪽에 한 채가 있고, 예. 또 이제 송도 분양권이 있어요. 네. 근데 송도 분양권이 좀 무거워서 예. 제가 이걸 좀 털까 생각하는데, 네. 사실 뭐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이 달라서 예. 뭐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송도 분양가는 분양가가 얼마세요? 송도 B라인이라고 있는데, 네. 그쪽에 아크베이 50평대 분양받았습니다. 그 분양가 얼마였어요? 확장비하고 다 합치면 13억 4천? 5천 정도 되었던 이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피는 어떻게 돼? 피 좀 붙었나요? 분양가? 예, B가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그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네. A형은 한 3억 5천 정도 되고, 네. 뭐 B형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5천에서 3억대 정도로 P가 지금 붙어 있고. 근데 이거 파시면 양도세 많이 내시잖아요. 지금 양도세 66%인데. 부동산에서는 갖고 있어라라는 쪽이 있고. 네네. 제 아는 지인들은 이제 그 돈 받아서 다른 네. 쪽으로 투자를 해라.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네네. 예전에 그 B라인 힐스카이라고 있었죠. 네네네. 그게 P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네네. 떨어졌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 동탄은 지금 거주 중이세요? 네, 지금 거주 중에 있습니다. 서대구는요? 서대구는 지금 전세 놓고 맞춰놨습니다. 그 송도는 이게 분양권이 그러니까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될 때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사신 거예요? 그 전에 샀어요. 그럼 이거 주택수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 채 있을 때 산 거가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네. 2021년 그 전에 사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분양 언제 받으신 거예요? 송도요? 네네. 분양 그게 22년도 1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1월, 2월 그때. 그러면 이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지금 분양권도 지금 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을 2022년 1월에 하셨단 말씀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주택수에 포함인 거예요? 대구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 2000년도 8월 전에 분양권 취득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서대구도 분양권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등기를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쳤으니까 또 주택인 거잖아요. 서대구 있는 집도. 네네네. 그러니까 서대구 있는 지금 현재 2주택, 3주택인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3주택 1분양권이죠, 네. 네? 아니. 네, 2주택 1분양권. 2주택 1분양권인데 이게 그 분양권이 네. 주택수로 바뀌고 나서 사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어쨌든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를 네, 이제 맞습니다.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8%가 되는 네, 거예요. 네. 네네. 그러면은 이게 분양가가 아까 얼마였더라? 13억 정도 됐으면 8%면 얼마냐면 대략 한 1억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 되고, 네. 거기 그 입지가 좀 희소성이 있어서 네. 사실 그 취득세보다 더 올라간다.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지금 부동산에는 일단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결정을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어차피 뭐 연락은 가끔씩 오더라고요. 네. 어차피 뭐 제가 하는 건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뭐 결정하실 건 반드시 뭐 제 말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제 생각은 이거 취득세를 8% 내서 이게 분양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네. 취득세 8%도 사실 억 단위로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 제가 한 가지 물을 거는 사장님. 네. 네. 네네. 아크베이 쪽에 네네. 청약을 할 때 시점으로 취득세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약이 언제 되신 건데요? 22년도 1월이요. 그러니까 2022년도 1월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 주택수 포함인 게 2021년도부터로 포함이 된 거예요. 분양권도. 그러니까 대구 분양권이 그 전에 산 거라는 거죠, 제 말은. 대구 분양권이 그 전에 근데 대구 분양권은 어쨌든 지금 그 등기를 치신 거잖아요, 선생님. 네. 등기는 오래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도 분양권이 대구 전에 두 번째로 샀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법이 예전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대구는 이미 등기를 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3주택인 거죠. 네네, 이해되세요? 네. 제가 헷갈렸던 거는 20년도 8월 이전에 분양권은 취득세 산정 시 네. 이게 판단에 이제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서 그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2020년 8월 10일인가 그 취득세 그 중과되는 시점, 맞아요. 그건 맞는데, 네. 지금 시점 자체가 2022년도에 사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서대구가 이미 등기를 치셨기 때문에 이미 주택수에 포함이 된 거라고요. 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해가 됐어요. 예, 서대구가 등기를 치셨기 때문에 지금 2주택인 거고, 3주택이 송도 분양권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2021년 1월 전에 그 취득을 하신 거기 때문에 2022년 8월 이후에도 취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거고 어차피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예. 이제 이해되세요? 네. 네네네. 그래서 취득세 8%인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세금적인 측면이 괜찮다면은 제가 그건 방송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세금적인 측면이 괜찮다면은 저는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팔고 서울에 더 좋은 입지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서울에 사는 것도 또 3주택으로 취득세가 8%가 되니 서대구 거를 팔면 되죠. 이거 공시지가 1억 넘을 거 아니에요, 서대구께. 네, 넘습니다. 그럼 서대구를 팔고 그러니까 송도 분양권을 팔고 서대구도 팔고 동탄과 그 송도 분양권을 판 가격 그거를 합쳐서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동탄까지 팔아서 다 합쳐가지고 강남 진입을 하시든지. 근데 그 비용이 강남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서대구 쪽도 뭐 크게 어느 정도 이제 보시고 그 송도 분양권이 입주는 언제예요? 송도 분양권은 입주는 25년도 3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어차피 등기 전에만 파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서대구를 2년을 채워서 일반 세율로 될 때쯤 송도 분양권을 파시거나 서대구를 팔고 이거는 분양권을 그 등기를 하지 마시고 분양권을 팔면은 취득세를 안 내도 되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송도 분양권은 서대구를 팔든 안 팔든 취득세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왜냐면 취득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대구를 팔더라도 8%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양도세 요것만 해결이 되면 이 송도 분양권을 파시고요. 그 다음에 서대구도 팔고 그 돈을 합쳐서 2주택을 하더라도 취득세는 강남 3구랑 용산 제외하면 1% 그 일반 세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주택을 더 사서 2주택 전략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동탄도 정리해서 아니면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만드시든지 비과세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올바를 수 있겠다. 유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정리가 되셨어요? 제가 취득세가 8%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네. 8%가 되면 네. 이거는 너무 무거워서 그렇죠. 큰일 날 뻔하셨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게 네? 그 세무적인 거는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네. 한 번 더 세무 전문가를 한번 상담해 보셔서 네. 제 그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상담하셔서 이제 그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 전화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거 취득세 그냥 1에서 3%인 줄 알고 했다가 8%면 또 골치 아팠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네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요. 그 2000년도 8월 이전에 거는 이게 주택수 상당히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그건 이제 오피스텔인데 서대구가 오피스텔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주택인 거예요. 예. 그냥 그리고 이제 이게 서대구가 이제 두 번째 주택이었던 거잖아요. 세 번째 송도를 샀기 때문에 이미 3주택으로 취득세가 정해진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네. 좀 말씀하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취득 시점이랑 취득 순서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실 수 있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최진곤 사장님 영상 예, 감사합니다. 자주 보세요? 아이고, 제가 사실 뭐야, 끊어졌다. 연락이 안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데요? 끊었어. 아니, 안 끊었는데. 전화가 갑자기 안 돼. 네. 정말 근데 이게 구독수가 좀 더 안 올라가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 중요한 얘기는 이런 좋은 잘 안 나오네. 아니, 선생님, 칭찬.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지금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불달이 좀 들어간다고 이게 좀 끊긴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운이에요, 내 운.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네네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게 막, 이제 막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 다 삐! 우리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좋은 얘기 들을 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정적인 거는 다 그냥 네. 뭐 네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실시간 방송이잖아요. 네. 사전에 협의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딱 얘기 듣고 제가 이제 바로바로 얘기하는데 제가 놓치거나 실수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방송이 생방송이니까. 그렇게 되고 제가 또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한테 한 번 더 검증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실수하거나 놓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에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보완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또 이게 전화로만 듣는 거하고 면대면으로 앉아서 그럼요. 또 네. 직접 듣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서 다르고 저는 이제 상담할 때는 미리 다 받아놔요. 내용을 미리 받아놓고 제가 또 이제 참고해서 이제 볼 거는 미리 챙겨보고 하기 때문에 상담이 원활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완전 생이잖아요. 실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뭐 실수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또 막 이렇게 막 그 댓글에 막 엄청 막 뜯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넓은 아량으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정정해주시면. 정정해서 한번 하고 저도 뭐 사람인지라 뭐 실수할 수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정근 대표님 어떻다 칭찬하신 것 같은데 네. 굴다리가 먹어버렸습니다. 저 수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번 토요일 모임 때 갔었던 네네네. 네,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말하면 될까요? 네. 제가 2000년 10월에 네. 그 수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 말에 21년 1월에 또 수원 영통 쪽에 아파트를 하나 또 매수를 했어요. 예. 그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아파트인데 네.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된 다음에 네. 구축을 팔아버리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네. 그거를 못하고 안 팔려서 못하고 지금 2020년 10월에 그 매수했던 그 수원 아파트를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계속. 네. 그 새 아파트는 지금 1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전세를 줬어요. 네. 근데 요거를 지금 구축 샀던 아파트를 좀 정리를 하고 네. 다른 데로 투자를 좀 해볼지 아니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을지
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려봤어요. 영통 매수한 아파트는 얼마 사셔서 얼마에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4.3 정도에 샀고요. 네. 지금 오늘 부동산 전화해보니까 4.3이나 4.5 정도면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올랐네요. 그러면 뭐 이거 취득세 뭐 하고 나면 뭐 사실 남는 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리모델링 이슈가 있어요? 네, 한 2주 뒤 정도면은 분담금 어느 정도 예상안이 나올 것 같아요. 리모델링 이슈가 있으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아, 그래요? 이거를. 얘도 호재가 있는 거잖아요. 호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없는 건 아니죠. 예. 만약에 이건 지금 전세가 얼마 뛰어 있어요? 저는 지금 실거주하고 있어요. 영동 여기에서 실거주하고 계시다? 그럼 네. 수원에 당첨된 거는요? 전세. 전세를 넣으시고? 세입자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팔면은 어쨌든 4억 3천이라는 현금이 발생하는 4억 5천이라는 현금이 발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수원 아파트는요? 그냥 갖고 계시려고요? 갖고 계시고? 예, 비과세만 되면은 털 계획이고. 근데 그러려면 영통을 팔아야지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수원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영통을 팔고, 그 수원 당첨된 거를 어차피 이건 비과세 채우셨을 거니까, 수원 당첨된 거요. 수원 아파트. 구축은 됐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순서를 영통 아파트를 먼저 팔고, 수원에 네네. 당첨된 아파트를 팔면, 네. 갖고 있는 현금이 총 얼마가 되세요? 지금 새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한 8억 조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출 빼고 한 12억 정도 남는 거예요? 10억 정도?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10억 정도. 그러면 지금 갈아타기 시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네. 그 리모델링 아파트 호재가 있으니 좀 더 기다리셔도 나쁘지 않고요. 예. 아니면 영통 매수를만 팔 게 아니라 수원에 있는 아파트도 팔아서 그러면 한 10억 정도 대신되면서요. 근데 새 아파트는 안 팔기. 구축을 예? 올해 1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를 수원에 아파트는 등기를 언제 하신 거예요? 그 둘 다 수원인데요. 네네. 구축은 21년 1월에 했고, 예? 새 아파트는 23년 1월에 했어요. 얼마 안 되셨구나. 네. 그럼 요거는 이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2023년에. 네네. 그러면 요거를 하고 2023년 1월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예.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시려면 영통에 있는 매수 구축 예. 리모델링 아파트를 팔더라도 예. 신규로 사는 주택이 2024년 1월이 돼야 돼요. 예. 왜냐면 1년의 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10월이니까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쯤에는 매수를 해서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네네. 수원에 그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파시고요. 네네네. 그리고 새로 한 주택도 이제 1년의 텀이 있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투자는 가능하시신데 네네. 다만 주의하실 게 이제 1월 이후에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여기서만 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네. 팔아서 네. 수원에 그 구축 리모델링을 팔아서 근데 지금 실거주를 지금 여기 하고 계신 거잖아요. 또 구축 아파트.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실거주도 만족해야 되고 투자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물건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나서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옛날 걸 팔고 이쪽에 다시 전세를 얻으면 제가 마진이 한 2.5 정도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 2.5억으로 또 투자하실 수 있는 거는 또 전세 끼고 사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전세를 끼고 사는 게 과연 내가 그 영통에 샀던 그 구축 리모델링 그 이슈가 있는 아파트보다 더 오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근데 그런 아파트를 찾으면은 한번 파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 나쁘지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은 한 2.5억 가지고 지금 한번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알아볼 만한 지역은 혹시 어디쯤인지 모를까요? 찍어달라는 거죠? 네, 럼프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미 다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신규로 취득을 하더라도 비과세를 또 맞출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2024년 1월에 취득을 하셔라.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강남 재건축은 더 간다. 네. 두 번째 서울은 보합 내지 약간의 하락. 수도권은 여전히 투자 유효하다. 지방은 잘 모르겠다. 관심 받기다. 관심 받기다. 그렇게. 아웃 오브 안중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말씀드린 게 부동산이라는 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무 전문가한테 가면 세무만 알지 이게 분석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얼마가 오를지 떨어질지 판단을 못하고, 대출 상담사한테 가면은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대출을 얼마 받아야 되는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려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금, 전환,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사람 심리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저도 어쨌든 이 상담을 하는 일을, 물론 제가 다 성공하거나 다 뭐 투자해서 다 대박 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뭐 실수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투자 사례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한 6, 7년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저한테 도움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숨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잘 되는 케이스는 사실 이렇게 많이 숨어 있고, 그렇죠. 안 된 케이스들만 이제 막 좀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러분 투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지속적인 관심과 이제 계속 이제 관찰을 하면서 또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게 또 뒷바퀴 굴리는 거에 어떤 큰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저희 후렌TV 방송만 잘 보셔도 어디 다른 고액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을 수 있다. 더구나 무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노잼이다. 우리가 노잼이라서 그래.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는 또 2주 후에 네네. 한 2시간 했나요, 지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